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폭풍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EU의 보복 관세 계획을 무산시키고 빅테크 기업 과세 갈등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도 확실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트럼프식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는 지금까지 10% 기본 관세를 수용하는 대신 항공기와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예외로 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협상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EU는 트럼프가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적 있는 이유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책략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에 35% 관세를 발표해 캐나다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박과 주권 농락으로 쥐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의 사임을 이끌어낸 데 이어 마크 카니 총리에게도 35%라는 높은 상호 관세를 통보하며 할 테면 해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위기는 부분적으로 캐나다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탓이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협력 대신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정치적 이유로 브라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0%에서 50%로 대폭 인상해 브라질을 경악시켰습니다. 한편 일본은 최근에 관세 폭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를 위해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고 골프 접대까지 했지만 콩과 옥수수를 강매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바현 후나바 시어가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 설령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을 들으라는 시기라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 총리가 이처럼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여당의 선거 판세가 어려워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이시바 총리의 센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인 느낌이다. 선거용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앞에서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뒤에서는 각종 제안을 하면서 관세 해법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내 생산과 고용 기여도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저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일본 전체 취업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간 산업으로 일본이 이런 고율 관세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 때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대신 자동차 추가 관세를 철회받는 방식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경제 기여도에 따른 세율차 등 적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 이후 이어진 장관급 협의에서 이 협정을 근거로 1년의 관세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상호 관세만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협상 돌파구로 미국 경제 기여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과거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미국과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내 생산 차량 중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은 1079만 대이며 이 중 일본계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은 328만 대로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여기서 30만 대를 미국에서 생산해 제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약 230만 명의 고용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외에도 대미 투자액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근거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국은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세는 관세대로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방위비 문제의 해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논점을 무역에서 방위로 흔드는 전략입니다. 사실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이슈입니다.
1987년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본격적으로 재기했고 정권 초기인 1988년부터 전시, 평시에 구분 없이 작전 통제권 전체를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 등이 불거지자 1992년 10월 작전 통제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눠 일단 평시 작전 통제권만 먼저 환수하고 전작권은 나중에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12월 평시 작전 통제권이 환수됐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하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위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 작전 통제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전시 작전 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마지막으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틸웰 미 육군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지휘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청날 정도로 국가 주권을 양보한 경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꾸준히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가 통상 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미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통상 협상에서의 중요 소재는 아니지만 별도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의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 지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작권 문제를 꺼낸 것 자체로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점을 무역에서 방위로 전환시킨다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완화시키는 방안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의회에서 먼저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이 지난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입니다. 미 의회가 미 국방수권법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서 눈길을 끕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인데요. NDAA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각각 초안을 작성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합니다. 미하원 군사위 역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2019 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미군 약 2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해 또다시 주한미군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올 4월 NDAA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부 일부 중간 관리자들이 미 본토에 대한 중국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요약본에는 전자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자권을 넘겨주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트럼프 이기에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마련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군의 전자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상원 군사위원회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 있는 전자권 이양 찬성론자들과 주한미군 감축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 전자권 협의는 관세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전자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여온 그의 정치 스타일로 보았을 때 미국 내부에서 전자권 전환을 금지하는 등 발목을 잡는다면 오히려 트럼프는 더 과감하게 전자권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협상 그리고 전자권 전환 협상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한국이 어떻게 뚫고 자국의 이익을 챙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깔보여서야 되겠느냐며 강경한 발언을 하던 일본 이시바 총리가 점점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되로 주려다 말로 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외교 갈등, 내부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는 7월 20일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의회 구성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 내외에서 이시바 정권의 향방 그리고 일본 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집권 여당이 과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강세 지역구에서도 여당의 고전이 두드러지고 참정당 등 신생정당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야당은 미국과의 외교 실패, 경제 정책의 한계, 그리고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 부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선거 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시바 총리는 연일 강경 대미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진짜 속내는 뭘까요? 이시바 총리는 최근 연일 미국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깔보는데 참을 수 없다, 일본의 자존심을 걸겠다 등 자극적인 언어가 연일 언론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의 이런 행보에 대해 진짜 속내는 초조함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이시바 총리는 최근 일주일간 1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전국을 누비는 강행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유권자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역구를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민심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그의 강경 발언은 내부 동요와 선거 위기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화되면서 일본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자동차, 전자, 농산물 등 일본의 핵심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일본을 겨냥한 배경에는 무역 적자 해소,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대 요구 등 트럼프식 압박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시바 총리 역시 깔보는데 참을 수 없다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미국에 맞서고자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박에 속수무책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관세 문제와 더불어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미국에 제발 7월 선거 전에는 방위비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속수무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는 일본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강경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맞서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초조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특별한 동맹으로 불리던 미일 관계는 최근 들어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방위비 인상, 무역장벽 철폐 등 외교적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미국이 일본을 더 이상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내 주요 언론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와 외교 모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가오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여당은 과반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일본 매체들은 특별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현재 일본 선거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당선자 한 명을 뽑는 1인 지역구에서 여당 우세 지역이 이달 초순과 비교해 줄면서 여당이 내건 목표인 과반 의석수 유지가 더욱 쉽지 않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보수 강세 지역구에서도 고전하고 있으며 참정당 등 신생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미국과의 외교 실패, 경제 정책의 한계,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 부재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으며 선거 판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마이니치는 정권, 여당의 강점이어야 할 외교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것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시바 총리는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간 1만 킬로미터를 누비는 이례적인 유세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지역구를 집중 공략하고 있지만 민심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까지 등장하며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유세 현장에서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한 시민은 이시바 총리가 말로는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5년 내 전국 평균 최저임금 1,500엔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노동계와 저소득층에게는 환영받는 정책이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일본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1,500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저성장과 인구 감소, 내수 침체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임금 인상은 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일본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1,500엔 공약을 둘러싼 논쟁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일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경제 갈등, 정치적 불안정,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등 삼중고 속에서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시바 정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사토 히로시는 이시바 총리는 강경한 발언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동요와 초조함을 감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학자 다카하시 유이치는 최저임금 인상, 미국과의 갈등, 선거 위기 등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일본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고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일본에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국민 신뢰 회복,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와 같이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여당의 과반 유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본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미국과의 외교, 경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정책의 한계, 사회적 불신이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시바 정권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일본 사회는 새로운 리더십과 대안모색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가 찾은 한 지역구 유세 현장의 인터뷰에는 불만 가득한 시민들의 발언이 쏟아집니다. 이시바 총리님, 정말로 미국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 1,500엔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날선 질문과 불만이 이어집니다.
한 상인은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우리를 찾는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나카무라 씨. 최저임금이 오르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습니다. 이미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나카무라 씨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고용 감소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대학생은 이시바 총리가 말로는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 같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정치에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정치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회의론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외교, 경제 갈등, 내부 정치 불안,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강경 발언과 유세 강행군은 표면적으로는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조감과 내부 동요를 감추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당의 과반 유지가 불투명하고 야당과 신생정당의 약진, 경제계의 반발 등 일본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이시바 정권이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도 동도 선착장에 가로 30m, 세로 20m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와 공동으로 기획한 대한민국 역사 투어 독도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비용으로 태극기를 제작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극기 퍼포먼스는 시민 참여형 독도수호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에 빠르게 확산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서경덕 교수는 이 행사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독도에 이렇게 큰 태극기가 펼쳐진 건 10년 전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 앞바다에 가로 60m, 세로 40m 크기의 태극기를 띄웠던 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독도 상공에서 태극기 퍼포먼스보다 더한 프로젝트가 펼쳐질 예정이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8일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시민 80여 명이 십시일반 낸돈으로 만든 초대형 태극기가 독도 동도 선착장에 펼쳐진 모습입니다. 가로 30m, 세로 20m 크기로 태극기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듯 웅장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여행기술연구소 투리스타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역사 투어 독도편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80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독도에서 직접 태극기를 펼칠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 우리 손으로 만든 태극기가 독도를 덮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다. 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참여한 가족, 독도 방문이 처음인 참가자 등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이 독도 상공에서 초대형 태극기를 드론으로 띄우는 다국어 드론쇼 영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독도 상공에서 드론쇼가 펼쳐질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경덕 교수팀은 수십 대의 드론을 활용해 독도 상공에 태극기 영상을 구현하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쇼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된 영상으로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 교수는 하늘 위에 펼쳐진 태극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국내외 네티즌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드론쇼 영상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태극기 퍼포먼스를 기획한 서경덕 교수는 독도 주권 수호에 앞장서온 공로로 최근 울릉군의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울릉군 홍보대사가 된 서경덕 교수는 홍보대사로서 울릉군과 함께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울릉도 일대에 일제 침탈의 역사적 유적이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누구나 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울릉도에는 독도박물관뿐만 아니라 울릉도 해적 케이블 육양지점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역사 유적지가 많은데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울릉군과 독도를 사랑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아름다운 울릉도와 독도를 세계에 알리고 특히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자연스레 홍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울릉도를 세계적인 관광섬으로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독도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울릉도와의 연계성을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주요 언론은 독도 태극기 퍼포먼스 등 한국의 독도 관련 행사를 도발적 행위라고 보도하며 한일 관계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5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의 실효 지배를 불법 점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관련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하는 공식 대응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대응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네티즌들은 엄연히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한국 연예인들이 독도를 인증하는 인증샷을 올리면 그때그때 조롱 섞인 댓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도에서 펼쳐진 초대형 태극기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도 일본 네티즌들은 SNS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에 온 걸 환영한다는 등 반복적이고 조롱 섞인 댓글을 다수 남겼습니다. 또한 한국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독도에서 태극기 인증샷을 올리면 일본 네티즌들은 팔로우를 취소했다, 이런 건 올리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댓글은 논리적 근거보다는 감정적인 조롱이나 비난이 주를 이룹니다. 배우 이시영이 독도 선착장에서 태극기를 든 사진을 올리자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불행히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다케시마에 온 걸 환영한다는 식으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고, 걸그룹 엔믹스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자 일부 일본 팬들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독도에 관한 어떠한 논리도 없고 그저 억지 주장만 펼치는 것은 댓글 테러일 뿐이라고 일본 네티즌들을 비판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과거 BTS 리더 RM이 한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는 장면을 SNS에 게재해 일본 우익들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게시물은 BTS가 데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 방영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신인왕 방탄소년단 속 한 장면인데요. 사진에서 한복을 입은 RM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BTS 멤버들은 태극기를 들고 RM의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부 일본 우익 세력이 쉐어뉴스재팬의 X계정에 과거 BTS 리더인 RM이 한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는 장면이 캡처된 사진을 게시하며 조롱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영상에 BTS 리더 위안부 옷 입고 다케시마는 한국 땅이라고 노래한다라는 설명도 달아놨습니다. 11년 전 영상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쉐어뉴스재팬이 같은 날 자체 X계정에 해당 영상의 사진과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확산했는데, 쉐어뉴스재팬 자체 사이트도 일본 유명인 중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한국인이 싫어지는 것이라고 적자 당시 이 영상은 약 1,400만회 재생됐습니다. 일본 우익들의 이 같은 행동은 많은 BTS 팬들의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 네티즌들은 11년 전 영상을 끌어다가 BTS를 조롱하는 일본의 교묘한 전술을 비판했습니다. 이미 일본 우익 세력은 과거에도 BTS 멤버 지민이 광복절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논란을 만든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잘 만든 K예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대환장 기안장에서도 나왔습니다. 대환장 기안장은 공개하자마자 글로벌 탑10 시리즈 부문 6위에 진입하며 해당 부문의 예능 작품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환장 기안장은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 국가의 탑10에 오르고 200만 시청수를 기록하는 등 한국 리얼 버라이어티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며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환장 기안장의 센스 있는 자막 표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15일 공개된 대환장 기안장 6회에서는 두 아들과 함께 온 아버지는 기안장 체크아웃 마지막 날 아마 이건 평생 못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며 관광에 나섰습니다. 이어 공개된 풍경은 바로 독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세 사람은 태극기를 든 채 독도 관광에 나섰습니다. 맑은 물을 자랑하는 독도의 전경과 함께 세 사람은 만세를 외치며 기념 촬영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자막 표기였습니다. 해외 방송 등에서는 종종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지만 대환장 기안장 측은 영어로 DOKDO로 표기한 것은 물론 일본어 자막도 독도로 등장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게 맞지, 넷플릭스가 정말 잘했다, 정말 굿이다 등 칭찬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K-드라마, K-예능, K-팝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본 우익 세력의 트집 잡기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일본 일부 세력들의 잘못된 역사인식 및 행위를 못 본 척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꾸준히 지적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일은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알리는 힘찬 메시지와 같습니다. 잡시광 애청자들께서도 독도와 태극기 알리기에 대한 글로벌 홍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